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오전에 홍콩의 범민주주의 진영 인사 5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체포된 인사가 우치와이 전 주석 등 민주당 인사 최소 7명, 공민당의 엘빈 융 주석,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 등 주로 야당 정치인들하고 지식인들입니다. 심지어 미국 국적의 존 클랜시 변호사까지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고요. 가히 전방위적이다라고 할 만하네요. 중국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연초부터 공안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홍콩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중국 권위주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아직도 세계 지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다 보니까 한강에 얼음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럴 때 빙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한강에 김민아가 깔렸다. 예, 네. 그것은 살아있던가요, 김민아가? 둥둥 떠다닙니다. 아, 그것은 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예.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뉴스가 또 아주 또 기대가 되고 한라산에 가면 또 화산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한라산은 네. 휴화산이죠. 네. 네, 네. 휴화산. 네. 하여간 두 분이 유독 오늘 생각나는 하루였다.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대부분 좋은 상태는 아니었네. 뭐 물에 둥둥 떠 있거나 활동을 멈췄거나. 그럼 빙하가 떠 있지 뭐 굴러다닙니까? 그건 그렇네요. 원래 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뉴스. 빙하가 역시 준비하셨네요. 어떤 비밀입니까? 코스피 3천의 비밀은 넌 누구냐입니다. 넌 누구냐? 그렇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천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3천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며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신다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작년 12월에 주가 3천에 대해서 각기 한 얘기인데 진짜 그게 어제 실현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다가 봉창은 좀 너무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오늘 2,990선에서 이제 코스피 시작을 해서 오전 9시 45분쯤에 3,012 넘었고요. 그래서 장중 한때 3,020선까지 갔는데 종가는 전날보다 22.36포인트 내린 2,968.21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던 지난해 3월 달에 한 1,457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5월 말에 2,000선을 회복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고 예. 이 앞자리 2가 3으로 바뀌는데 13년 5개월이 이제 걸린 거여서 아하.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3천 하면은 뭔가 그냥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예, 뭔가 분위기가 새롭잖아요. 일단은요. 근데 우리 안보 전문가이자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3천은 좀 이게 아픈 기억이 있지 않나요? 비핵 개방 3천 이런 걸로. 그 얘기군요. 예. 비핵 개방 3천이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공약이었죠. 사면해 주십시오. 예, 그때 당시에 그 얘기 괜히 했다가 북한에서 면박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건졌죠. 요즘도 그 생각 나실 것 같아요. 자, 비핵 개방 3천이건 코스피 3천이건 간에 이게 계속 유지될까요, 이게?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른바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네. 또 이런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의 또 이 주력 이 산업 중에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또 돌아온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코스피 3000 시대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예. 또 일본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위 종목이 기계, 화학, 자동차 이런 전통적 산업들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든지 반도체 예. 이쪽이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하. 한일 경제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미래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만났다 뭐 이런 진단인데 하지만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다가 네. 뭐 지금 내수나 또는 뭐 글로벌 경기가 다 지금 좋아서 그게 이제 반영된 주식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품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융권 신년 인사의 신년사에서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드러난 인식을 좀 해설을 하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과열 문제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부동산도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라는 게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왔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1년 뒤에도 주택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자산 투자에 나서게 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겠죠. 예.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런 투자 상황이라는 게 이른바 우리가 영끌 투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빚까지 내서 한다 그래. 비투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가계부채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가 심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부동산이 막 또 뭐 이렇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 가계부채 문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가계부채라는 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서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요. 화사님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는 제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어서 빚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아,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디 투자 같은 거 거의 안 하셨겠네. 그렇습니다. 빚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네, 아주 깨끗합니다. 아, 속편하십니다. 네, 깨끗한 방 화산. 2개 네, 예. 투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단합니다. 안빚 낙도의 인생을 살고 있죠. 부럽습니다. 아, 예. 안빈 뭐 낙도. 증권보다 더 가치 있는 품격 있는데 어떤 거 인생을 품격은 투자하시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월세가 하여간 중요하고. 가계부채 문제 계속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들 뉴스 화사님 같은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에 지난달 24일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은 가계하고 기업 대출을 합친 민간 신용이 GDP 대비 211.2%다. 아이고야. 지난해 3분기랑 엄청나네. 비교하면 16.6%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아니, 1년 만에 16%가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빚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부문의 빚이 이미 GDP의 2배 이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예. 또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보면은 101.1%인데 예.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한 것이다. 그만큼 가계신용에 있어서의 이 절대량이 늘어난 거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하. 한국은행은 이런 이제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빚을 내는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금융권 부실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예. 더군다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많이 이렇게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뭐 충당을 했는데 예. 또 이게 당연히 또 자산 투자에도 들어가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이게 또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거는 결국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더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이 더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좀 유예가 돼왔던 금융권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회수되는 국면이 갈 것이고 예. 거기다가 통화당국도 지금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있는 유동성을 돈을 이제 걷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제 금융이나 자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것인데 예. 과연 우리가 빚지고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 꺼지는 국면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또 우리가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어요. 우려는 하지만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가계빚이 왜 늘어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간단히 종합해 보면은 우선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정확히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투자. 이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그게 추정이 예. 많이 되죠.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게 투자인 목적도 있고 뭐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 이제 빚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로 인한 대출이 좀 증대되고 있다는 게 예를 들면 30대 대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이 얘기도 하신 거예요.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이자를 갚기가 지금 버겁다는 얘기고 또 심지어는 적금 해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험 해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보다는 지금 담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정말로 어려워졌을 때 주담대는 이제 집이라도 팔 수가 있는 건데 예.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위험한 대출인데 이게 늘어나고 아하. 있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부실이 예정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예. 비관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민감도는 커지고 있다. 이걸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지난번 우리 방송 나왔던 존 리 씨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청취자들 입장에선 당장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식 투자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또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또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이게 또 파티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아마 존 리 씨의 경우도 예.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든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조리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해라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하. 좋은 기업에 합리적으로 여윳돈을 투자해라 뭐 이런 것인 거죠. 맞아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해라.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 철학적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김종대 뉴스업이라는 대단한 프로그램에서는 그 정도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철학적 문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뉴스 화사님이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예. 투룸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철학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생물학적인 것에 가깝다. 아, 혹은 물리학적 관성에 가깝다. 아. 저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굳이 제 자신을 예. 모범 사례로 예.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동물이다. 투룸 동물이다 이런 거군요. 아, 참, 뭔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시민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네. 이런 정체성이 사실은 주식 투자가 어떤 뭐 최고의 어떤 경제적 가치인 양 이렇게 묘사가 되는 예. 이런 뉴스 속에서는 이 정체성이 시민이 아니라 투자자, 주주 이런 정체성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시민적인 정체성을 이제 내세운다라고 하면 저 공장에서 저 사업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거냐.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투자자나 주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나는 거냐. 예. 이거는 빨리 가서 경찰이 빨리 진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코스피 3000이 최고의 무슨 뭐 경제의 우리의 어떤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이런 뉴스들보다는 예. 우리가 애초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돌아보는 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아하. 그리고 우리 뉴스 화사님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뉴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산층에 좀 편향되어 있는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본 적도 없고 예. 앞으로 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뭐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또 단정하십니까 미래를. 김종대 전 의원님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뭐 재미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주식 투자를 예. 뭐 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그게 전부인 세상은
우리 뉴스 화산, 뉴스 빙하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이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천 시대를 바라보는 코스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기업에 대한 존재 의미와 그 정체성의 문제로 한번 관점을 정립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나요? 네, 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성추행 피해자 측의 고소 정황이 유출되었다.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지난 12월 30일에 서울 북부지검 발표가 있었고 유출 논란을 불렀던 남인순 의원이 입장을 내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더 뜨거워져서 이 뉴스가 생에서 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이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네, 남인순 의원이 한 일주일 정도 수사 발표 이후에 침묵을 하다가 입장을 어제 내놨는데요. 예.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7월 8일 다만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예. 문의한 것뿐이다라고 음흠. 얘기를 했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구차하다는 표현이 아까울 만큼의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온 윤미향 의원이나 여성을 팔아온 남인순 의원이나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세네요. 그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게 국민의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의당에서도 피해자를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예.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소 예정이랑 피소는 다르다는 건가? 라고 SNS에 글을 반박삼아 올렸습니다. 자, 남인순 의원 그 여성 단체 어떤 그 맹렬한 활동가였고 그 아마 네. 시민단체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분을 봐왔어요. 시민단체에서 여러 번 뵙고. 네. 근데 지금 사태는 상당히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소 정황 유출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당시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예. 7월 7일 오후 2시 37분쯤에 김재련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같은 날 이미경 소장이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같이 대응을 해왔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민문정 공동대표라든지 다른 네. 활동가들에게 저녁에 전화를 해서 공동대응을 제안을 했고요. 네. 다음 날인 7월 8일 오전 10시 18분에 김민문정 씨가 이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통화를 합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김영순 상임대표가 10시 31분 조금 지나서죠. 남인순 의원과 통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10시 33분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남인순 의원이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물어봤다. 네. 예, 이게 이제 고소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거냐 아니냐. 이게 고소 전이냐 후냐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소 전에 그 사실을 듣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피소할 계획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피소 정황을 유출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과정이 어떻게 적절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적정 시점이 언제인가? 예.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문제 해결을 맡은 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라 뭐 할 때 그 정도의 시점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겸 또 피해자가 혹시 다른 움직임으로 변화를 할 그럴 가능성까지 대비를 한다면은 예. 좀 그 시점은 너무 이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하. 이 과정에서 보면 김재련 변호사가 이미경 소장에게 연락을 한 것은 공동 대응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건 그리고 유출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네, 만약에 네. 너무 자세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 상의가 너무 없었다거나 한다면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까지는 공동 대응 준비이고 그다음에 이미경 소장이 김영순 상임대표라든지 이쪽한테 연락한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대응 준비라고는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단계가 복잡해지면 점점 더 애매해지고 위험해질 수는 있겠죠. 너무 확산되는 거니까. 예. 여기서 좀 긴장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고비는 김영순 상임대표가 남인순 의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부분부터가 조금 네. 걸린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은 사실 여성단체 현업 활동가는 아닌 것이고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정치인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또 박원순 시장하고도 가까울 그렇습니다. 거고.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남인순 의원은 그렇다면 왜 임순영 젠더특보에게 연락을 했느냐? 이게 예.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는 박 시장이랑 지인이고 또 젠더특보하고도 잘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참고로 이 박인순 의원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김영순 소장 대표에게 예. 받고 난 다음에 임 특보한테 연락하는 데까지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 전화 끊자마자 뭐 네. 바로 한 거고.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심리적인 동요라든지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 법도 한데 너무 빠르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단지 남인순 의원하고 뭐 박원순 시장하고 뭐 가까웠다든지 그다음에 이 젠더 특보가 뭐 남인순 의원과 또 가까웠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거의 이제 지도부의 일원인 상황이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시자체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피해자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게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궁금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전화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느냐 이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이 모든 문제는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려 깊은 행동이었냐 아니었냐 요거 하나입니다. 피해자를 그렇죠. 보호하고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정보 누설을 준다면은 이건 보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예. 뭐 선했든지 뭐 어떤 의도든지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알겠습니다. 지금 피소되게 생겼는데 서울시장에게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전에 힘 있는 정치인이 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정치인이 그 생각을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후의 과정일 수 있어요. 예. 이 전화로 물어본 것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거나 예. 실수로 물어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남인순 의원한테 전화를 한 김영순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여러 그 위촉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촉한 자리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예. 근데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4일에 예. 최고위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을 뿐이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운동이 같은 진영 사람에게는 더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쪽으로까지 비난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성 운동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박 시장 지인이기도 하고 남인순 의원이랑 비슷한 그 운동 이력을 밟아왔었던 정춘숙 의원, 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다른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행보? 그러니까 정춘숙 의원은 박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운동을 싸잡아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세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모처럼 북한 소식입니다. 그 전에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시죠.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뉴스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빙하?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슬픔의 비밀 김종대에게 물어봐
김종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뭘 자꾸 묻다 보면 답도 없고. 네, 국방안보 북한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5년 만에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가 개최됐고 예. 어제 개막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일단 눈길을 끄는 게 경제 실패를 자인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들으셨듯이 굉장히 우리는 이 모든 이 목표했던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이 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일까요? 엄청나게라는 표현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사회주의가 전진했다고 하는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핵무력을 우리가 확보한 안전한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안보에선 성공했는데 경제에서 쫄딱 망했다. 엄청나게 경제에서 미달했다. 왜 망한 것이죠? 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에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객관이 아니고 주관의 원인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경제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예요. 일당 독재, 민간이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 제재입니다. 그럼 내부의 구조와 외부의 환경이 다 안 받쳐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관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원인들을 다 도외시하고 부차적으로 미루고 당이 주도해서 더욱더 동원을 강화해가지고 오로지 당만 보고 자기의 심장까지 꺼내는 각오로 더 매진하라는 일종의 어떤 뭡니까? 이건 촉구하는 거. 근데 이게 동원령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이게 동원령이다. 근데 또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게 각 도의 중앙검열위원회를 파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민 동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예를 들면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원령도 동원령인데 예. 대중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대중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왜 실패한 거냐 예. 이렇게 논리를 연결하면 누군가 실패의 원인을 내부에서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네.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혁파한다든지 더 체계적이고 어떤 당 활동에 있어가지고 집중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기조하에서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 같이 어떤 좀 더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이런 쪽으로는 사실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메시지가 저녁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주목되는 게 대남 대미 메시지인데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예고는 해놨는데 뭔가를 밝힐 것이다라고 예고는 했는데 예. 이 조국 통일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조건부 협력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대남 대미 메시지는 조건부 협력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힐 것이다. 근데 누가 진행자요? 어쨌든 계속하자면 김종대에게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바이든 정부와는 아직은 탐색전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이러면서 친절한 약간의 개방의 메시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정부가 진전시키기를 바랬던 보건 방역 협력 이런 것에서도 진전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CR이 안 맥힙니다. CR이 안 맥힙니까? 예, CR이 안 맥혀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6천 명이 넘는데 마스크 한 명도 안 썼습니다. 빽빽히 앉았죠. 예, 빽빽히 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식구로 방역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자꾸 물으실 거예요? 시간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그런 것은 다음에 물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짧게라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김종대의 능력을 보죠. 예, 바이든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곧 아마 우리 정부하고 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준비 다 해놨어요, 사실은. 네.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하자. 바이든만 오면 된다 그러면 바이든만 메시지가 오면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메이드할 수 있다. 예, 제가 정부 당국자한테 들은 놀라운 소식은 북한이 얌전하도록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이 소식입니다. 아주 대단한데 믿고 안 믿고는 저는 반반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